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우리 이정환 대표의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를 모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그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지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0.8에서 0.9로 0.1% 포인트 올렸지만 이게 그동안 계속 그 모든 국내외 전문 기관들이 성장률을 낮춰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환율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율이 1,400을 넘었던 게 4번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 1% 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4번입니다. 어제처럼 마찬가지로 IMF,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제 1.4, 2.0 그리고 이제 올해 1.0을 넘을 거냐 말 거냐 관건인데 IMF 0.8에 0.9로 올렸어요. 그동안 계속 작년 말과 올해 초까지 하향 조정이 많았는데 상향 조정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또 OECD 전망이 나왔는데 OECD는 올해 상반기에 조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제가 1.0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1.0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심리적 효과도 있지만 사실 어떤 그 경제의 어떤 그 가장 바텀 라인인데 그것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리고 역대 4번밖에 없었던 그 위기에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1.0을 지키느냐 마느냐 중요한데 지금 나오는 전망은 잘하면 올해 이러다 1.0을 지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표가 여전히 좋지 않고 여전히 대외적인 그 불확실성이 많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희망적인 신호가 조금은 보인다라는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GDP 성장률이고요. 이건 이제 분기별 성장률인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고성장 시대는 이미 지났고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거 맞죠. 그리고 이걸 이제 추세로 받아들일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 성장률인데요. 해당 연도 전후로 전년도 5년, 후년도 5년 해가지고 평균을 매긴 그 장기 성장률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6년 전이니까 2020년 기준으로 2.2였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쭉 줄어드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대로 가면 2029년에는 0% 성장률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올해 바닥을 치지 못하면 이 추세가 계속 가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걸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많이 보신 그림이겠지만 이게 이제 58%가 오를 거다. 이재명 정부 말년에 오를 거다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년 예산을 보면 그런 이제 몇 가지 지표가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이렇게 채무 비율 높은데도 지출을 더 늘리는 거죠. 지출 늘리고 세수도 늘리지만 지출이 더 늘어난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GDP 대비잖아요. GDP가 분모고 채무가 분자인데 이재명 정부는 분자를 일단 더 늘릴 생각이고 동시에 GDP를 더 늘릴 계획인 거죠. 만약에 GDP가 예상보다 더 늘어나면 전체적인 비율은 더 둔화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재명 정부의 모험 또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어떤 야망 또는 실험이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GDP를 키워서 분자를 키워서 국가 채무 비율을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 성장성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어려운 과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하나 좀 데이터를 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저도 오늘의 네. 희망을 찾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틱톡에 보니까 네. 그 가장 검색이 많은 것을 보니까 한국 식품.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에 보니까 한국어로 상영되는 것이 대략 8에서 9%. 네네. 대단하잖아요. 네. 이래서 아마 결국 한국의 미국 전체 한국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는데 4.4%니까 네. 앞으로 화장품 시장은 폭발할 가능성이 네. 있다. 이런 걸로 보면 미국 세단 중에서 1위가 제네시스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외국인들 중에 영어 말고 제2외국어로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가 또 한국어가 네. 꼽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IMF 성장, OECD가 성장률 상향을 발표했는데 이때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우리가 미국처럼 2%를 넘어가는 나라를 만들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우리가 충청도의 어기구 의원이 네. K스틸법을 발의했는데 네네. 쉽게 얘기하면
포스코 등 이 제철 산업이 탄소 배출이 많은데 네. 여기에 좀 사회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데 내용이 뭔가요? 포스코는 사실 이제 국내 압도적인 1위의 기후 악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온실가스라는 게 그냥 배출한다고 그걸 뭐 압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철강 산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돼 있죠. 이걸 이제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의 탄소 배출 목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포스코 쪽이 취재를 해보니까 2050년까지 40조 원이 든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그렇죠. 네. 근데 포스코의 영업이익이 1년에 지금 2조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사실 포스코는 우리 배를 째도 할 수가 없다라고 낮아빠지면 국가 감축 목표를 낮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제철 산업의 탄소 중립 전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의 투자를 안 했죠. 지금 이제 3천억 원 정도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 K-스틸법은 그중에 일부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포스코가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정부 지원을 넣는다라는 게 이제 그 법인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단순히 지원만 하고 그러면 뭐 민간 기업을 얼마나 도와줄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제 한국의 온실가스 지난해 배출량을 이제 비율을 나타내 본 건데요. 당연히 이제 전기와 열 생산에 많이 들고 수송, 이제 뭐 교통시설 많이 들고 세 번째가 이제 철강인데 이게 14.3%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철강이 굉장히 한국 탄소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탄소 감축 목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이제 상위 50개 기업을 뽑아본 건데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포스코가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위, 3위, 4위, 5위는 이제 다 이제 그 발전 자회사들인데 당연히 발전 자회사들은 화석 석탄 떼고 뭐 이렇게 줄이면 하니까 되겠지만 포스코는 이제 열을 만들어서 그걸로 쇠를 녹이는 작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해서 친환경 수소를 이제 원료로 쓰면 이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40조 원 중에 정부가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그건 이 K-스틸법 어기구 우원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을 이 정부가 투자를 하면 그러면 포스코는 국민들이 뭘 내놓을 것이냐 그 부분에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시민단체들 결국은 뭐냐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민간 기업이 왜 세금을 내주는 거냐, 그죠? 뭔가 명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 그림만 보십시오. 이게 포스코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면 이제 포스코도 보시면 이제 뭐 매출은 유지가 하지만 이 빨간색 선 그래프가 포스코 영업이익인데요. 2010년 같은 경우는 4.5조 거의 5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5조밖에 안 됐다는 거죠. 포스코도 그러니까 세 가지 위기가 있는 거죠. 환경 관련 압박이 있고 산소 배출 줄이는 압박이 있고 또 이 생산성이 줄어들고 있고 또 중국의 저가 철강이 세계적으로 범람하면서 수출이 잘 안 되고 또 기본적으로 한국도 제조업이 줄어들면서 한국 내수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이런 삼중고라고 하는데 삼중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글로벌 수출할 때 이 친환경 철강인지 아닌지 탄소 중립 철강인지 아닌지를 보고 거기에 관세를 매기거나 아니면 이제 수출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제 국내에 줄어든 수요를 해외에서 하려면 반드시 친환경 철강으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랬다고요? 이렇게 보겠네요.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약 40조 원이 필요한데 현재 1년 이익이 1조 원 나면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철강 산업이 없으면은 모든 산업이 정지돼 버릴 거예요. 맞습니다. 철강 산업은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좀 뭐 장사 안 되면 망해도 되나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포스코가 망하면 국내 이 자동차라든 모든 제조 기반이 스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포스코가 배째라고 나가 떨어지면 사실 국가 기반 산업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옛날 뭐 박정희 시대처럼 정부가 뭐 나서 가지고 이걸 뭐 이렇게 정부 국가 기관 국영 산업처럼 키울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정부가 투자하는 만큼 포스코가 이걸 이제 단순히 사적인 이익으로 돌리지 않도록 포스코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세금을 지원하게 되면 국민이 없는 이익은 뭔가요, 그러면? 국민이 얻는 이익은 사실 그게 이제 명확하지 않아서 이 법안의 논의 과정에 좀 그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원 대상과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되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당장 포스코가 국민들에게 사회에게 돈을 내놓지 못하겠죠. 다만 이 지원하는 것만큼
이게 그냥 돈이 밑 빠진 독에 가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탄소 감축 국가적인 또 사업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지원하면 얼마를 탄소를 감축해서 얼마 어느 정도가 국가적 사회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인가. 단순히 현금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탄소 감축 목표에 국가 감축 목표에 얼마나 기여할 를 것인가. 그러면 그게 어차피 국가에서는 세금을 들여서 감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스코에 지원함으로써 그 감축 효과를 사회적으로 얻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포스코와 한국 사회가 사회적 어떤 타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조를 지원할 것인가라는 논의되는 게 약간 좀 성급하다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근데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40조가 필요한데 흑자가 1조가 나면은 네. 상당 부분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20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정도인데요. 그러면 과연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생기는 건가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경쟁력도 생겨야 되고 한편으로 탄소도 네. 줄여야 되는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이제 이거 그래서 제가 사회적 타협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경쟁력이 생기나라고 물어보지만 지원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포스코가 망하면 한국 경제 전체가 망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렇다면 포스코를 살려야 된다는 건데 포스코 살렸을 때 그게 국가적으로 돌아오느냐? 당연히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망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될 피해는 크지만 살렸을 때 돌아오는 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또 이 기후 솔루션이라든가 환경단체들 제안하는 거는 이거 살리면 결국 탄소 감축 실적이 나오고 국가적인 탄소 중립 전환 시대에 국가적인 경쟁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명확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K-스틸법 같은 것들을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게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전제돼야 이게 뭐 10조 원이든 20조 원이든 어떤 지원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기우 의원님 참 이거 늦었지만 잘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찍부터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벌써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미 하고 있고요. 한국은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제가 물어보니까 한국 많이 늦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는 아무튼 그 중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일이지만 포스코도 그래도 한 6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포스코 관계자를 또 인터뷰를 해봤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부가 지원해주면 탄소를 감축하는 거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결국 새로운 탄소나 네. 새로운 뭐냐면 신물질이나 네. 철강을 넘어서는 다음 네. 이런 것까지 함께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만들면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동안 포스코가 사실 옛날에는 국민주였잖아요. 지금 완전히 민영화된 기업인데 사실 이번 기회에 포스코나 사실 그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어떤 공적 책임 우리가 사실 포스코는 원래 국민들 세금으로 큰 그리고 특히 일본의 이 자금으로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영 기업이지만 그런 공적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그 계기로 삼을 필요 있다라는 네.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대처 같은 경우가 네.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정부가 한 줄을 가졌거든요. 한 줄을 갖고서 네. 분명하게 권리 행사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네. 우리도 뭔가 포스코의 리더십에 새로운 변화도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뭐 포스코 회장 선임할 때 정부가 낙하산 내려보는 거 말고 좀 공적인 책임 그리고 사실은 이제 포스코 이번에 지원하더라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포항시 한 군데 공장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게 녹색 철강 클러스터 그다음에 산업 전반에 이런 이제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돼서 그중에 포스코가 이제 어떤 이익을 얻도록 해야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걸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합니다. 포스코의 새로운 미래를 또 기대해보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7년 만에 개편인데 네. 우리 카카오톡 다 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챗 GPT를 이제 품었는데 네. 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업데이트 해보셨습니까? 아직 못 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몇 가지 캡처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업데이트하고 나면 카카오톡이 인스타그램처럼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 그 친구 탭에 보면 지금은 이제 아마 친구들 리스트가 쭉 나올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친구들의 왼쪽에 보시는 거죠. 친구들의 이제 프로필이 뜨고 프로필을 인스타그램처럼 아니 또 페이스북처럼 쭉쭉 스크롤하면서 넘겨가면서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당황스러웠다고 하는 건 이제 저만 해도 한 5천 명쯤 있는데 일하다 만난 사람들, 그다음에 명함 주고받은 사람들,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뭐 아들 사진이나 아니면 무슨 뭐 맛집 사진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가깝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그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고, 자기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고 싶은, 사실 카카오톡이라는 건 굉장히 사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소셜 SNS로 지금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분들 많을 텐데, 어제 한 5% 정도 주가가 빠졌고 오늘 0.8%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게 회심의 지금 그 대대적인 전환, 그리고 근데 오늘 어제 오늘 보니까 그 증권가에서 반응은 되게 좋아요. 이게 결국은 카카오의 새로운 전환, 새로운 어떤 혁신,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거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모든 국민들이 쓰는데 그동안 이걸로 돈을 벌지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첫 번째는 이 소셜 탭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이제 쇼츠를 넣었어요. 이번 개편의 세 가지 키워드는 그래서 하나는 소셜이고 또 하나는 쇼폼. 쇼폼 아시죠? 이 아까 틱톡처럼 짧은 영상들인데 짧은 영상들 넣으면 그 사이사이 광고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광고가 이제 월 하루 10억 원인데 하루 20억 원까지 광고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게 되면 카카오로서는 수익적인 도움이 될 텐데 이용자들은 지금 분노하는 상황,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하기 전으로 돌려달라. 돌릴 수는 없어요. 한번 업데이트하고 나면. 그리고 업데이트하지 말라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인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AI죠. AI는 아직 도입이 안 됐고 10월부터 이제 GPT가 적용이 돼서 채팅하듯이 GPT에게 물어볼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보통 GPT는 유료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톡에 들어오면 친구에게 물어보듯이 그만큼 또 카카오톡 의존도와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전략인데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는 현명한 전략이고 다만 그리고 또 이게 카카오가 싫다고 해서 아마 떠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결국 다 여기서 볼모 잡혀서 카카오톡에서 머무르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우리의 체류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고 더 습관적인 중독을 늘리고 더 많은 광고를 보게 만들어서 카카오톡의 이익을 늘려주는 그런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거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결국은 이 AI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로 결국 규결될 것이다. 네. 네이버는 소버린 AI를 해보겠다. 네. 카카오는 이제 GPT를 넣고 한국형 카나다를 네. 이제 오픈하겠다. 네. KT는 MS를 쓰더라도 한국형 AI를 개발하겠다. 네. SKT는 클로드, GPT, 퍼블렉시티를 다 같이 쓸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 네네. 이런 네이버, 카카오, KT, SKT 각각의 AI 전략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낼 건지 이건 한번 다음에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죠. 마지막으로 그 주가 그래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카카오가 사실 또 한때 또 이게 국민주라고, 실제 국민주는 아니죠. 국민주라고 불렸던 건 뭐냐면 모두가 카카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카카오에 또 애정이 많았는데 보시면 2020년에 무려 16만 원을 찍고 한때 3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5분의 1 정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카카오 주식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사람이 50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아마 주식 투자 해본 사람들은 한때 카카오를 다 샀거나 팔았거나 하면서 이 엄청난 이 하락 구간에 피해를 받겠죠. 근데 당연히 올해 들어서 뒤에 빼쭉 올라 있지만 올해 들어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에 산 분들은 한 이제 뭐 꽤 많은 이익을 냈겠지만 실제로는 손해본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요. 70% 올랐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주가가 빠진 건 또 그런 실망 매물이 있다. 그만큼 애증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가 좀 잘해달라 이런 얘기죠. 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그 우리 슬로우 뉴스의 이정원 대표님하고 그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